본 연수는 최근 이슈되는 우리나라의 학력 인구 감소와 연계하여 저출산에 대응하는 해외 선진국의 교육 환경 사례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교육 환경 변화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진일입니다. 오늘 학습 공동체 연수 주제로는 해외 교육 환경 우수 사례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첫 번째 우리나라 학교 건축의 역사와 학생 수 변화에 대해서 대충 알아보고, 그다음에 미래 교육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미래 교육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의 사고 그리고 인식은 어떻게 전환해야 되는지 알아보고, 미래 학교 공간 조성 시 고려 사항과 해외 사례 탐색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과거의 학교 건축을 살펴보면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서당, 향교, 서원, 성균관, 초, 중 등 대학까지 과거에서부터 다 했었던 거고, 국공립, 사립 할 것 없이 이렇게 다 우리나라에도 과거의 학교 건축이 있었고요. 최근 근대적인 학교 건축이 출현하게 되었던 거는 배제학당이 최초인데요. 외교인 선교사인 아펜젤러가 설립을 하게 되었고, 배제교등학교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제강점기 때에는 현존하는 최고의 공립초등학교의 전신인데요. 교동소학교라고 지금도 교동초등학교가 운영을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방 이후부터는 실질적으로 일제시대 때 우리가 전형적인 학교 건축을 전수받아서 양적 팽창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건축에 대해서 학문적인 연구도 시작이 되었고, 이때 당시 표준 설계도가 개발 보급되어서 도시형, 농산어촌형, 어느 지역엔 할 것 없이 당시 문교부에서 학교급과 학교 규모, 그러니까 학급수죠, 맞추어서 정해져 있는 표준화된 도면으로 부산, 서울 할 것 없이 모든 지역에 다 적용할 수 있는 표준 설계도에 의해서 설계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 1980년대에 우리 학교 건축이 정형화되기 시작하였고요. 이 당시에 많은 법이 생기기도 하였고, 이 법에 의해서 많이 대량적으로 보셨다고 규격화되고 표준화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90년대 들어서는 국민소득이 향상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조금 미래 교육을 지향하는 움직임들이 많았고요. 그 움직임에 따라서 표준 설계도도 좀 폐지되고 민간 건축가에 의해서 설계되기를 시작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딱딱한 법에 의해서 지어졌던 학교 시설 기준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으로 많이 완화되면서 지금과 같은 보다 다양한 자율적인 학교 건축이 많이 나타났다고 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고등학교 각급 이하 설립 운영 기준 별표 1, 2에 이렇게 각 학교급별로 교사 기준과 체육장 기준 면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조금 양적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시대가 많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총 지금까지 21번 정도 개정했지만 면적의 변화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지어진 면적 그대로 지금 미래 교육을 조금 수용을 하자고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다소 면적이 조금 이렇게 부족하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00년대 와서는 교육청 주도, 간 주도의 어떤 학교 건축에서 조금 민간의 어떤 자원을 활용을 한 민간 투자 사업 방식에 의해서 학교 건축이 시작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시행되고 있는 BTS 사업도 그 사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소득 수준이 높음으로 인해서 좀 웰빙 차원에서의 과거에 좀 고려하지 못했던 공기질이라든지 먹는 물이라든지 실내 환경의 쾌적성을 조금 고도화할 수 있는 그에 관심을 많이 기울였던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 2006년부터 정부 주도의 그린스쿨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고 있는 시도에서 교과교실제라든지 고교학점제라든지
201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없어졌지만 공간혁신 사업이라든지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이라든지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을 꾸준히 잊지 않고 정부 주도적으로 이렇게 학교시설을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의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은 이제 미래 학교로 전환하기 위해서 공간 자체도 미래 학교에 대응하기 위한 공간 조성으로 가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으로 보게 되면 이제 학생 수인데요, 자연적인 감소입니다. 저출생으로 인해서 현재 학급당 학생 수를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초, 중, 고 할 것 없이 계속 이제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가 중학교에 이제 몇 년 뒤에 영향을 미치고 또 몇 년 뒤에 또 고등학교에 영향을 미치고 또 몇 년 뒤에 대학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이제 사실은 이런 학급당 학생 수에 대한 우리의 고민들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미래 교육이 그럼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한번 훑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은 2016년도부터 교육부 주도적으로 5가지의 이런 원칙을 세우고 전략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연화라든지 자유화, 개별화, 전문화, 인간화. 아마 이 5가지에 대한 용어들은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미래 교육은 어떠한 체제로 변화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저희가 추려서 간략하게 요약해 보자면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흥미와 적성을 가진 학생들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체계입니다. 사실상 몇 년 전까지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교육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면에 학교 현장에서는 이거를 잘 학교 교육이 끊임이 없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학교 현장에서 많이 한 덕에 많이 이게 성공적으로 진행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많이 경험했다시피 학생들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교육이 보다 더 미래에는 강화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그런 교육 체제 속에서 어떠한 내용을 담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여하튼 우리 아이들이 미래 핵심 역량을 함양시켜 줄 수 있고, 특히 이제 사회 통합의 가치와 인간 본연의 가치, 여기서 이제 인간 본연의 가치를 미래 교육 콘텐츠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앞서 이제 교육부에서 얘기했던 인간화와 이제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OECD에서 퓨처 에듀케이션에 대한 비전을 발표했는데요. 과거에는 사실은 어떤 교육이 지향하는 점이 knowledge, 그러니까 지식, 정보 이런 것들을 인간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해서 많이 보급하고 인간의 역량을 키우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면, 최근에 발표된 것을 보게 되면 knowledge 중심이 아니라 조금 웰비잉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웰비잉 차원에서 보게 되면 인간이 교육을 하는 이유가 인간으로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웰빙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선진국들이 어떤 날리지 중심으로 지향했던 것을 날리지를 버리지는 않지만 여하튼 그 중심의 포커스가 날리지에서 약간 변형된 웰빙, 인간이 추구하고자 하는 웰빙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교육 콘텐츠에서도 강조하듯이 인간 본연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조금 학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맞춰서 이제 교육부도 2022 개정 교육 과정의 4가지 크게 방향을 잡은 것들도 앞서 말씀드렸던 미래 교육 체제가 미래 교육 내용을 잘 담아서 학교 현장에 구현될 수 있도록 어떤 교육과정 주요 방향을 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좋은가? 미래 교육은 어쨌든 교육의 방법으로서는 개인 맞춤형의 교육 방법, 그리고 평가 자체도 학생 개인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평가 방법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개인화, 개별화 학습을 이제 강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여기에 보게 되면 어떤 개인의 어떤 학습 속도에 맞춰서 개별화된 학습을 하게끔 방법을 취하겠다라는 것이 개별화된 학습인데, 원어로 얘기하면 individualized learning입니다. 그래서 보다 이게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글로 번역해서 외우는 것보다는 조금 언어 자체로 외우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individualized learning은
개인의 어떤 학습 속도에 맞춰서 교사가 그 아이 학습 속도에 맞춰서 학습을 하게끔 도와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래된 교사면 교사일수록 아마 노하우가 많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어쨌든 조금 노하우가 있으신 교사들은 아이들의 어떤 학습 태도나 어떤 학업을 대하는 태도를 보게 되면 이 아이 같은 성향은 이렇게 가르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아이는 그냥 교사가 말로 해도 충분히 알아듣는 아이가 있다면 어떤 아이는 말뿐만 아니라 뭔가 컨텐츠를 만들어서 보여주면서 말을 해야 되는, 그리고 어떤 아이는 심지어 보여주면서 말하는 것조차도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사례와 같은 동영상을 조금 보여주는, 요즘 아이들이 이제 동영상이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주면 선생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온전히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아이가 어떤 학습 컨텐츠를 받아들이는 것이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죠? 어떤 아이는 그냥 말로 해도 충분히 리스닝만 해도 다 알아듣는데 어떤 아이는 리스닝 아니라 비주얼로 보기도 해야 되고 또 어떤 그 동영상도 봐야만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 결국은 아이 개인마다의 학습의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 방법별로 맞춤형으로 교사가 가르쳐 주겠다라는 것이 두 번째인 디퍼런시에이티드 러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둘의 목표는 교사가 애초에 목표를 세웠다시피 다 100점 맞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지만 다시 이제 학교 현장을 돌아가 보면 우리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다 학습 1시간의 분량은 다르지만 예를 들면 고등학교 50분 시간 내에 선생님이 진도도 빼야 되고 개별적으로 원하는 속도와 방법에 맞춰서 일일이 1대1로 수업하기에는 그 50분 말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과제가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은 지금 시점에서부터는 좀 심도 깊게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마지막 퍼스널라이즈드 러닝이 있는데 이것은 북유럽에서 좀 많이 유행했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애초부터 아이마다의 학업 성취 능력이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원래부터 조금 학업 성취 능력이 좋기 때문에 이 아이는 내 수업을 들으면 충분히 목표가 100점 만점이 목표일 수 있다라는 거고, B라는 아이는 이 아이는 학업 성취 어떤 능력을 보니까 80점이 내 수업을 들으면 최대치의 목표이다. 이 아이는 60점이 목표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 반에 같이 있지만 어떤 아이는 100점이 목표고 어떤 아이는 80점이 목표이고 어떤 아이는 심지어 60점이 목표인 아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아이마다의 학습 속도와 학습 방법, 태도가 이게 다 다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를 내서 이런 거죠. 위에 두 가지 방법은 1등부터 테스트를 통해서 줄을 세울 수 있지만 아래에는 줄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60점이 목표인 아이가 이제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테스트를 했더니 어떤 아이는 64점, 어떤 아이는 63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위의 방법대로 했다면 89점도 우리가 수미양가 할 때 우예요. 80점도 우예요. 79점은 안타깝게 미예요. 그죠? 근데 80점과 89점은 9점 차고 80점과 79점은 1점 차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웃고 울고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죠? 9점 차이 위로 벌어졌는데도 똑같이 운데 아래 79점은 1점이 모자라서 그 옆에 있는 친구에 비해서 자기는 미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거를 고민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퍼스널라이즈드 러닝이 나오는데 64점, 63점 1점 차이가 별 이제 뭐 줄을 세울 정도의 너가 훨씬 뛰어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퍼스널라이즈드 러닝으로 얘기하는 북유럽에서는 스코어를 얘기하지 않고 이게 스마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한 3등급 정도에서 자기가 60점이 목표이면 60점 언저리에 맞으면은 그냥 무표정, 60점에서 한 10점 이상인 70점 이상을 맞으면 스마일 표시, 그러니까 눈썹이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60점 목표가 만약에 한 50점 이하로 떨어졌다, 현재의 목표를 미달성했다, 그러면 이제 찡그린 표정, 눈썹 꼬리가 내려가겠죠. 그렇게 이제 세 가지를 내게 되면 63점과 64점, 심지어 58점 아이에게도 어떻게 가겠습니까? 무표정으로 가겠죠. 셋 다, 그죠? 60점 언저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들 간에 80점과 79점 간의 그런 불필요한 경쟁이 아닌 64, 3은 모르는 거죠, 친구가. 그죠? 서로 다 무표정이니까 거기가 거의 너나 나나 거의 비슷한 실력이다, 똑같은 실력이다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거를 통해서 불필요한 경쟁을
교육에 우리가 담을 필요가 없다라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이제 퍼스널라이즈드 러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미래 교육을 생각하는 학자들이 이 세 가지 방식 중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당연히 세 번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선진 국가에서도 세 번째 방법대로 학교 현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지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학교 운영 방식과 학교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왜 학교 운영 방식을 얘기 드리냐면은 학교 공간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학교 운영 방식입니다. 예를 거죠. 회사 사장이 내 회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경영 방식에 따라서 출퇴근을 어떻게 하고 사무 공간을 어떻게 구조하고 인력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는 그 오너가 어떻게 이 회사를 운영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시피, 학교도 학교장님이 어떤 교사들과 협의를 통해서 우리 학교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는 운영 방식에 따라서 학교 공간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옆에 학교가 또는 해외 우수한 학교가 그렇게 구성했다라고 해서 고스란히 이제 우리가 카피해가지고 우리 학교에다가 도입을 해본들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게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원하는 학교 운영 방식이 뭔지를 먼저 찾아내는 것이 학교 공간 구성을 하기 전에 선행돼야 될 업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기본 베이스는 여하튼 우리는 국가 수준에서 내려주는 교육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학교를 막론하고 따라야만 하는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강제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교육 과정을 이제 시도에 내려주고 교육관님이 약간 이제 유도리 있게 또는 지역청에 내려가서 조금 더 유연성을 주고 자율성을 주고 학교 단위까지 이제 유연성과 자율성을 줘서 우리가 매년 초에 학교 교육 계획서에 교육 과정을 담은 그것을 이제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 학교만의 교육 과정을 재구조화한 거죠. 예를 들면 국가에서 내려준 지침대로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을 시도와 교육지원청을 거쳐 우리 학교에 맞춤형으로 재구조화한 것이 매년 학교 교육 계획서에 있으니까 이 학교 교육 계획서에 있는 우리 학교만의 교육 과정을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이 잘 운영하는 것인가라는 게 학교 운영 방식이고, 이것이 이제 학교의 장인 교장 선생님이 조금 주력적으로 하시는 일. 그럼 교장 선생님이 저 일을 하실 동안에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면 이 교육 과정대로 내 학년 또는 내 수업, 내 교과의 교수 학습 방법을 정해놓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들을 하고요. 그 위에 이제 학교마다 구성원, 특히 학생들 또는 교직원의 특성이 다 다르니까 이런 것들도 좀 감안을 해서 하게 되면 좋다라는 거. 이것이 이제 학교 교육 계획의 3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통합학교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통합이 이제 설립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고, 또는 두 학교 간에 이제 통합 또는 이제 뭐 폐교가 발생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이 이제 앞서 통합학교에 대한 정책을 먼저 펼쳤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출생률이 우리나라가 더 심각하지만 과거에는 우리나라보다 사실은 더 일본의 저출산이 심각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지역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나고야의 예를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어느 정도 적정 규모의 이제 라인을 정해놓고 그 적정 규모가 안 되면 이제 통폐합을 하는 구조에 이제 하게 되는 구조로 이제 가게 되는데, 통폐합을 할 때에 그냥 단순한 통폐합이라기보다는 통폐합하면서 지역 사회가 필요로 했던 것 또는 현재 지역 사회가 요구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 사회가 요구되어지는 것까지 좀 총체적으로 이렇게 통폐합하면서 적용을 했다라는 것들을 좀 우리가 유의 깊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게 되면 아까 이제 제가 이제 시바우라 초등학교하고 시바하마 초등학교로 보여드렸지만 통합구역이 이제 한 구역이었다가 이제 구분하면서 하는 건데요. 일단은 먼저 나고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합구역을 조정을 할 때 일단 학생 수에 따라서 면적이 아니라 학생 수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먼저 조정을 먼저 해보는 거죠. 통합구역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통합구역을 많이 해도 지금 B 학교에서 수용 가능하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통학 차량을 이용해서더라도 통학 구역을 넓혀서 신설 대체 이전하지는 게 않고 일단 학생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통학 구역을 먼저 조정을 해보고 통학 구역을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할 때는 그때는 이제 통학 구역을 이제 구분하는 이런 차원으로 이제 하는 것들이 이제 교육청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고야 초등학교를 볼 텐데요. 이 나고야 초등학교는 초등학교와 초등학교가 자꾸 이제 적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통합된 하나의 학교로 보여진 거고요. 사실은 일본의 그 학교 통폐합뿐만 아니라 신설, 학교 계획이 지역 주민의 참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도 보게 되면은 계획만 결정되는데 한 3, 4년 걸린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면 오랫동안 지역 주민들하고 어떤 이해관계를 다 해소하면서 이게 최종의 어떤 최적의 이런 계획안을 작성하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 시사받아야 될 거는 개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청 자체에서 심의 자문을 거친 다음에 바로 조례를 제정해 버립니다. 조례를 제정해 놓고 난 다음에 지역사회에다가 설명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쨌든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부모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민원은 안 나와요. 근데 이게 조례가 없으면 사실은 학부모님들마다 개개인의 어떤 성향과 요구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통폐합하는 데에서 어려운 점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런 경험들을 많이 가지다 보니까 심의에 오랜 기간 동안 최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결정이 난 다음에 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지역사회와 학부모님들의 반대 아닌 반대 이런 경우들은 많이 해소되는 것들이 있더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설명이 이제 협의를 통해서 그 조례에 있다 하더라도 이제 구체적인 아주 이제 디테일한 것까지 이제 조정이 되어서 최종 교육위원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교육청, 어쨌든 일본은 일원화되어 있으니까요. 그게 이제 교육위원회 이제 결정을 통해서 통폐합이 되든 새 학교를 만들든 그런 것들을 이제 학부모 지역사회와 합의를 계속해서 통해서 나중에 운영이 되는 단계까지도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합의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례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이제 해외 사례를 통해서 조금 우리 이제 성동 강진교육청이 미래 교육을 실현하는데 조금 혁신적이고 새로운 형태의 어떤 학교 공간 조성에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